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클라르나 IPO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아주 인상적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모가가 $40였는데요. 거래 시작하고 첫날 마감 때 보니까 무려 32%나 급등했어요. $50를 훌쩍 넘겼죠. 와, 32%요? 네,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도 꽤 커서 13억 7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이때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한 51억 달러 정도 됩니다. 51억 달러? 이게 물론 2021년 최고점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2022년에 완전 바닥 찍었을 때랑 비교하면 훨씬 회복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 상승이라니 정말 시장의 기대감이 대단했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웠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IPO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무엇보다도 공모주를 사려는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엄청났습니다. 수요 자체가요? 네, 청약 경쟁률이 20배에서 25배에 달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으니까요. 와, 20배 넘게요? 네네. 거기다가 클라르나 측이 예전에 한번 상장을 연기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공모가 희망 범위를 뭐랄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신중했군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BNPL, 선구매 후결제 방식 있잖아요. 물건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나눠내는 거요. 네, BNPL. 이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 거. 이게 아주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요도 폭발했고 가격 설정도 좀 신중했고 거기다 BNPL 모델 기대감까지. 복합적이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51억 달러라는 현재 가치.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랑 비교하면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변동성이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이었죠. 그때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이 막 넘쳐나고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대단했죠. 그때 클라르나 기업 가치가 무려 456억 달러까지 평가받았습니다. 456억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였죠. 근데 바로 다음 해인 2022년에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오르고 인플레이션 쇼크 오고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어요. 아, 그때 힘들었죠, 다들. 기업 가치가 67억 달러까지 그냥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67억. 거의 7분의 1토막이 났던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하락이었죠. 그래서 이번 상장 때 평가받은 이 151억 달러는 그 최고점에는 당연히 한참 못 미치죠. 하지만 불과 1, 2년 전 그 최저점이랑 비교하면 2배 이상 회복한 거거든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시장이 클라르나의 잠재력을 다시 좀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네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클라르나의 기본적인 사업 체력, 그 펀더멘탈은 좀 어떤가요? 매출 성장세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같은 측면에서요? 최근에 발표된 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한 8억 2,3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성장세는 여전하군요. 네. 그리고 활성 사용자 수도 계속 늘어서 이제 1억 1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제휴된 가맹점 수도 거의 79만 개에 달합니다. 사용자랑 가맹점 네트워크가 계속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사용자 기반이랑 가맹점 네트워크가 꾸준히 확장되면서 뭐랄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수익성은 어떤가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회사가 조정 기준으로는 연속적인 영업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 조정 기준 흑자. 이 부분이 약간 눈에 띄네요. 보통 발표되는 순손익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기업들이 발표하는 이 조정 이익이라는 게 종종 실제 현금 흐름과는 좀 거리가 있는 항목들, 예를 들면 주식 보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수 합병 관련 일회성 비용 같은 것들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회계상 이익이랑 실제 현금이랑은 다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해요. 특히 클라르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시장 중요하죠. 거기서 발생하는 신용 손실 관리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 지출, 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실제 순이익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입니다. 비용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조정된 수치랑 실제 순손익 사이에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좀 면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조정된 숫자 너머의 실제 현금 흐름을 잘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클라르나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BNPL이 핵심인 건 알겠는데 혹시 다른 수익원도 있나요? 네, 클라르나 수익 구조는 크게 보면 두 축으로 나뉩니다. 두 축이요? 네. 하나는 이제 가맹점들한테서 받는 거래 수수료나 서비스 수수료고요. 이게 한 75% 정도 차지하고요. 아, 가맹점 수수료가 크네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객들한테 할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이자 수익입니다. 이게 한 25% 정도 됩니다. 수수료랑 이자 수익.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서 수수료 비중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고 반대로 이자 수익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자 수익 비중이 커진다. 이건 그냥 단순히 할부 거래가 늘어난 건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클라르나가 그냥 단순한 결제 솔루션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카드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계좌 같은 좀 더 본격적인 디지털 뱅킹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뱅킹 서비스로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수익원을 이렇게 다변화하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시도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요. 네,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게 금리 변동성에 더 민감해진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전통적인 은행 산업에 적용되는 금융 규제의 영향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회와 위험이 같이 있네요. 그렇죠.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같이 안게 되는 셈이죠. 수익 구조 변화가 규제 환경 변화하고도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군요. 그럼 현재 BNPL 산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좀 어떤가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 꺼린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실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는 건 소비 심리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 소비자들의 총 지출 규모 자체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어요. 아, 지출은 그래도 유지가 됐군요. 네, 이런 상황이 좀 역설적으로 당장의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BNPL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당장 돈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을 텐데요. 만약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국면에 접어든다. 이러면 BNPL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점이 바로 BNPL 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 네.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거래가 줄면 수입도 줄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연체율 상승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네, 이게 고스란히 기업의 신용 손실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즉, 수입은 줄어드는데 비용, 그러니까 대손총당금 같은 비용은 늘어나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죠. 경쟁 환경은 또 어떤가요? 클라르나 말고도 비슷한 서비스 하는 경쟁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경쟁 엄청 치열하죠. 특히 클라르나가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는 북미 지역만 봐도요. 이미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어펌이 대표적이고요. 페이팔도 페이인포라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아, 페이팔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스퀘어, 지금은 블록이죠. 여기에 인수된 애프터페이도 빼놓을 수 없고요. 심지어는 그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까지 애플페이 레이터를 출시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와, 애플까지요. 정말 쟁쟁한데요. 네, 경쟁이 정말 치열한 시장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클라르나가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이 BNPL 시장이라는 게 특성상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흔히 CAC라고 하죠.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이게 꽤 높아요. 고객 확보 비용이요? 네. 그리고 인기 있는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을 자기네 플랫폼에 입점시키려는 이른바 가맹점 확보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가맹전도 중요하죠. 네. 한 분석에서는 북미 BNPL 시장을 인기 가맹점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터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어요. 출혈 경쟁. 이런 상황에서 클라르나가 가진 강점이라면 역시 그동안 쌓아온 높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 또 쇼핑과 결제를 다 아우르는 자체 앱 생태계를 잘 구축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식도랑 앱 생태계. 그렇죠. 결국 얼마나 충성도 높은 사용자와 핵심 가맹점을 확보하고 또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클라르나의 이번 상장이 되게 성공적이었는데 이게 좀 침체되어 있던 IPO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른 기술 기업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클라르나는 올해 들어서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기술 기업 IPO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자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연초만 해도 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 계획을 미루거나 아예 철회하고 그랬었어요. 네, 분위기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안정되고 또 앞서서 상장했던 몇몇 대형 기술주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회복되는군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클라르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기술 기업들에게는 좀 용기를 주고 또 투자자들에게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선순환이네요. 그리고 이제 주관사들 입장에서도 흥행 가능성을 높이려고 밸류에이션을 과거보단 좀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어질 다른 IPO 딜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IPO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클라르나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클라르나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인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다리기. 네, 성장 동력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미국 시장에서의 침투율 확대입니다. 이걸 통해서 거래액이랑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미국 시장의 핵심이군요. 네. 둘째는 아주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랑 인공지능 같은 걸 활용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계속 고도화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잠재적인 부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성장을 이끌어야 하고요. 신용 관리 능력. 그렇죠. 마지막 셋째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자금 조달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수익성에 그냥 직결됩니다. 성장 동력은 명확하네요. 미국 시장 확대, 신용 관리, 자금 조달 효율화. 그럼 반대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뭘까요? 위험 요인 역시 좀 명확한 편입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경기 둔화 가능성이 가장 큰 위협이죠. 경기 둔화. 네, 경기 침체는 곧바로 거래량 감소와 연체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BNPL 산업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입니다. 규제 강화. 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서 새로운 규제들이 계속 도입되면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 모델 자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 증가란 제약이요. 세 번째는 계속되고 있는 그 치열한 경쟁 환경이죠.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은 수수료를 내리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경우에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클라르나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위험 요인, 경기 둔화, 규제, 경쟁, 고금리. 다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다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그 규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BNPL 산업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 BNPL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금융 서비스 형태잖아요. 그래서 기존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많았습니다. 네, 그런 얘기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보호 문제, 또 정보 제공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이 BNPL 이용 내역을 개인 신용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요? 예를 들면 광고 문구나 방식에 대한 규제 강화, 숨겨진 수수료나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좀 더 철저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네, 특히 클라르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수익 비중을 늘리면서 점차 전통적인 대출 기관하고 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뱅킹 쪽으로 간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은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융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한테 규제 준수 비용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분명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클라르나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보고자 한다면 어떤 지표나 사건들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관점 포인트를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첫째는요, 락업 해제 시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락업 해제요? 네, 락업이라는 게 상장 초기에 기존 주주나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묶어두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나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주가에 단기적으로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군요. 언제 풀리는지 봐야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신용 관련 지표들을 아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지표. 네, 구체적으로는 연체율, 딜링퀸시 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실제 손실로 처리된 금액, 넷 크레딧 로스즈는 얼마인지, 그리고 미래 손실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충당금, Provisions for Credit Losses 규모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 추이를 추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연체율, 실제 손실액, 충당금. 네, 이것과 함께 자금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순이자 마진 림은 어떤지, 가맹점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는지 이런 것도 꾸준히 살펴봐야 하고요. 재무지표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셋째는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신규 파트너십 체결 소식입니다. 이게 나오면 미래 거래량 성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파트너십 뉴스. 네, 마지막 넷째는 규제 당국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BNPL 산업과 관련된 어떤 소송이 제기된다거나 하는 이런 규제 관련 뉴스 흐름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락업 해제, 신용지표, 파트너십, 그리고 규제 동향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점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클라르나의 화려한 시장 대비 그 이면에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 또 직면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한 건 분명 아주 인상적인 시작이죠. 하지만 그게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첫날만 반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과거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IPO 초기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그 이후에 실적 성장세를 꾸준히 증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부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는 사례는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네요. 그렇죠. 결국 클라르나의 진정한 기업 가치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거래 규모를 성장시키고 동시에 신용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효율적인 자본 운용 능력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슬기롭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꾸준함과 적응력이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이라든지 핵심 지표를 통해서 그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한지를 차분하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인 흥분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털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클라르나 IPO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청취자를 향해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BNPL이란 산업의 미래 혹은 핀테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되셨나요?
어쩌면 이 새로운 결제 방식이 앞으로 우리의 소비 습관과 금융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